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을 하게 됩니다. 유형자산 페이지 수로는 146페이지. 유형자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구독 누르셨나요? 누르셨다고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형자산 바로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이 처음 나옵니다. 개념. 유형자산은 양이 그리 많지 않은데 시험에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입니다. 사용할 목적. 중요하니까 제가 동그라미 1번도 해놓고 무집까지 꺼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렇게 꺼놨겠어요. 중요합니다.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해야 돼요. 목적이 중요해요. 사용할 목적. 그 다음에 물리의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 애 동그라미. 그 다음에 1년 초과, 1년의 동그라미, 1년 초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영업에 사용할 목적. 건물, 토지 같은 거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는 거.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이런 것들 영업에 사용할 목적. 이런 것들 말합니다. 비유동자산. 왜? 1년 넘게 사용할 거니까 비유동자산 맞습니다.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특징부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2개 쳐두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 특징. 유형자산 특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금방 봤던, 개념에서 봤던 밑줄도 꺼져 있고 동그라미 1, 2, 3으로 적어놨던 그거를 여기 표에 따로 적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앞에 있던 걸 또 표로 또 적었어요. 중요하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다른 자산은 그러면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이 되어버립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산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다 칩시다. 건물, 3층짜리 건물,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에 직원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러면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이죠. 그런데 이 안에 건물을 사놓고 이 안에 직원들이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이 회사의 주 업무가 건물을 사가지고 파는, 여러 건물을 사가지고 그 중에 몇 개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그게 주업종이다. 그렇다면 판매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건물이라도 재고자산입니다. 판매 목적. 그리고 다른 회사는 이 똑같은 건물인데 이거를 사놓고 또 쓰지도 않고 사놓고 바로 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고 있더라. 뭘 기다려요? 가격이 오를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처에 지하철역이 하나 들어올 계획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 건물이 가격이 2배로 뛸 것 같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투자 목적이죠.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건물, 똑같은 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사용할 목적이면 유형자산,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투자 목적이면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이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자산의 종류, 분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유형자산이에요. 그런데 물리적 실체가 없다면 무형자산이 되물입니다. 무형자산은 다음 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유형자산이고 1년이 안 되면, 1년 이내면 소모품이 되어버립니다. 1년 안에 다 없어진다. A4지 같은 거 잔뜩 쌓아놔도 1년 만에 다 쓴다.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1년 넘게 사용해야 유형자산이다. 왜?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거니까. 유형자산은 1년 넘게. 이 세 가지 특징.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1년 넘게 사용한다. 이 세 가지 특징. 유형자산 특징이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이죠. 1년 이내에 다 쓸 거면 소모품.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 투자부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유형자산의 항목별 개념,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토지, 땅이죠. 대지, 임야, 전답, 다 땅입니다. 건물, 우리가 보는 건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건물, 공장, 사무실, 창고 등 땅 위에 서 있는 건물. 구축물은 땅 위에 서 있는 건데 건물하고는 좀 다르죠. 도로 같은 거, 도로 교량, 도로, 부속 설비 이런 것들 건물이 아닌 건 구축물이라고 하고요. 차량 운반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차를 말합니다. 승용차도 해당이 되고 트럭도 해당이 되죠. 승용차, 트럭 등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해당이 되는데
오토바이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뭐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다 차가 다 차량 운반구다. 기계장치 그냥 기계입니다. 제조 설비, 운송 설비 같은 뭐 기계. 비품은 이제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카메라, 책상 뭐 이런 것들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주로 사무실에 쓰는 그런 걸 몽땅 걸어서 다 비품이라고 해요. 컴퓨터, 복사기, 책상, 에어컨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편하게 그냥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짓고 있는 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유형자산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 같은 거 몇 달 만에 지을 수도 있지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 짓고 있는 사이에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개념이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 한번 읽고 이해된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우리는 취득원가에 대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취득원가의 대원칙, 취득에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합산한다, 산입한다. 이게 대원칙이었죠. 단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단기매매증권. 기억나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이게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단기매매증권만 취득 부대 비용을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적었고 다른 모든 자산들은 취득할 때, 구입할 때 드는 필수적인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계산한다는 거죠. 별이 3개나 됩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워낙 비싸고 크기 때문에 취득 부대비용도 많아요. 취득 부대비용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4가지인데요.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운송비, 지급비, 설치비 이런 게 있습니다. 큰 기계 같은 거, 큰 아주 고급의 비싼 인쇄소에 있는 인쇄기 굉장히 큰 거 있습니다. 인쇄기 큰 하나에 무슨 건물 같아요. 그런 거 10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밑에 땅도 진동이 안 되게끔 특수하게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운반할 때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특수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지급비, 설치비 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설치하고 운반을 위한 지출만 1,000만 원 넘게 드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비싸니까 이런 것들도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자. 취득 및 설치 관련 수수료, 시운전비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시운전 해봐야 되겠죠. 시운전 해보고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죠. 돼야 되겠죠. 하여튼 시운전 해봐야 되고.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차입원가. 뭔 말이냐면 차입원가가 뭔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서. 근데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차입,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죠. 빌리는 거에 대한 원가. 이자를 말해요. 이자. 돈을 빌릴 때 무슨 원가가 필요하냐? 이자가 든다는 겁니다. 자본화 대상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그냥 써 있는데 이게 그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다는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좀 어렵게 자본화 대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쉽게 풀었으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구나.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거구나. 그거를 어려운 말로 자본화 대상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건물을 짓는데 내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보통 내 돈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차입금이라고 하죠. 차입하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건물을 안 지었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건물을 지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 이거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이자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라고 좀 유식한 말로 써보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취득세 등 제세, 공과금, 취득세. 뭔가를 구입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 취득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냥 취득이 안 됩니다.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세금을 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고 이런 것도 취득세 같은 것도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자. 왜?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그리고 취득 시 매입해야 하는 국공채 등의 매입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 말이 어렵고 깁니다. 얘를 어려워 보이냐?
사회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뭐 건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아파트 또는 자동차 같은 걸 구입해 보신 분들은 이거를 경험을 해 보시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십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다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국공채 등의 매입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이게 뭐냐면, 자동차 같은 거 사면 또 그 건물 같은 거, 아파트나 뭐 집 같은 거 사면 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국채를 매입을 해야 또 그걸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국채가 그리 그 시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싸요. 10만 원짜리 국채다. 액면에 1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이게 10만 원에 거래되지가 않습니다. 한 7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 치면, 집을 살 때, 아파트 뭐 같은 집을 살 때 이걸 액면 금액 10만 원에 사게 만들어요.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10만 원 사게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를 갖고 있어봤자 돈이 안 됩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팔면 7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왜? 시세가 7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만 원에 사가지고 7만 원에 팔면 바로 팝니다.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즉시 팔아버려요. 갖고 있어봤자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3만 원 손해가 나죠. 이 손해난 걸 말하는 거예요. 매입 금액 10만 원, 공정가치 7만 원, 그 차액 3만 원. 이 3만 원은 내가 살고 싶지 않았는데, 10만 원에 사고 싶지 않았어요. 사고 싶지 않았는데 집을 살려다 보니 법에서 그래 정해놔가지고 무조건 사야 되더라. 그래서 나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손해를 봤다. 3만 원 손해봤다. 이 손해본 3만 원은 집을 사기 위한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굳이 손해를 보고 국채를 살 필요는 없었는데,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해봤다.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다. 유형자산을 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한 그런 비용이다.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이라 해가지고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조금 헷갈리시는 거를 당구장 표시로 정리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되지만, 재산세는 비용, 세금과 원가금 비용으로 분류가 돼요. 왜? 재산세는 취득과 관련이 없어요.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재산세니까. 재산세는 보유함으로 인해서 보유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취득할 때 그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취득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과 원가로 들어간다. 재산세는 그렇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드는 필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포함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보시고, 이런 것들은 취득 부대 비용이구나. 그러니까 취득 원가에 산입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이죠. 사례 1번. 업무용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하면서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상거래가 아니죠. 업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 아닙니다. 유형자산. 그래서 미지급금이 되겠죠. 100만 원은 미지급금이고, 취득세 만 원과 공인중개인 수수료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2만 원만 합해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고, 100만 원은 미지급금. 합해서 103만 원이 건물이라는 거죠. 취득세하고 중개인 수수료, 이건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다 합해서 103만 원이 건물의 취득 가액이라는 거죠. 사례 2. 수용차 100만 원을 취득하면서 대금은 1개월 뒤 지급하고, 역시 미지급금입니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차량 구입과 관련된 공채 액면 5,000원, 공정가치 4,000원을 액면 금액으로 매입한다. 5,000원 액면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중에는 5,000원에 거래되지 않고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1,000원 손해본 거죠. 5,000원에 사가지고 바로 즉시 공정가치로 매각 4,000원으로 매각했다는 겁니다. 5,000원에 사가지고 4,000원을 매각했으니까 1,000원 손해봤다. 이 손해본 거는 해당 자산, 승용차,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로 포함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100만 원에 샀지만 손해본 1,000원 합해가지고 100만 1,000원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미급금이고, 이미 손해본 1,000원은 현금 거래했으니까 현금이 나간 걸로 보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가건설, 자체 제작 시 취득 원가. 자가건설 했다면 건설적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가건설, 자체 제작 시 건설과 관련된 지출은 일단
건설 중인 자산으로 집계합니다. 집계한 후에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이나 기장실 등 해당 유형자산으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건설 중 사옥을 신축하는데 단기에 소요된 지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고 신축하고 있어요. 아직 완공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승과목을 씁니다. 일단 건물뿐만 아니라 뭐 기계장치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든지 그럴 때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요. 왜? 기계장치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니까 건물만 건설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계장치도 건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건설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에 한해서. 그 다음에 완공. 단기에 사옥의 신축이 완료되었다. 완공했네. 인재사 건물이라는 계승과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완료되었다. 전기까지 소요된 지출은 100만 원이며, 전기까지 100만 원, 현금 지출했네요. 단기, 이번 기, 올해 소요된 지출은 50만 원이다. 그렇다면, 차변에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을, 여기 있었죠?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대변으로 옮겨서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주고, 이번 기에 올해 지출한 현금 지출한 거는 대변에 쓰는 거니까 해주고, 이걸 합해서 150만 원을 건물이라는 계승과목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완공이 되면 건물로, 짓고 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 밑에 당구장 표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 조달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라는 말 한번 보시겠죠. 차입원가는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건설에 소요된 일정한 차입원가를 건설 중인 자산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차입원가란다.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위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별이 두 개나 또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개념 잘 보셔야 됩니다. 유형자산의 가치 정진 동그라미, 내용 연소 연장 동그라미, 가치를 높인다든지 내용 연소를 연장시킨다,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말입니다. 내용 연소라는 말은 수명입니다. 수명을 연장 또는 가치 정진.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다 칩시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한다. 그러면 이 건물의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가치 정진을 위한 지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건물인데 좀 오래돼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외벽을 감싸고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시켰다. 그러면 또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죠. 위한 지출 자본적 지출이라 하고, 원상회복 동그라미,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 자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느 게 수익적 지출인지 어느 게 자본적 지출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가치 정진, 내용 연소 연장, 그러면 자본적 지출, 원상회복, 능률 유지 이러면 수익적 지출이다 라는 거죠. 자본적 지출은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딱 보고 이런 예가 나오면 이건 자본적 지출이구나. 가치 정진, 수명 연장, 내용 연소 연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건 보고 수익적 지출이구나 판단하시는데 판단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데 쉬워요. 가만 보면 자본적 지출,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시설 설치, 생산 능력 정대, 내용 연수 연장, 본래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을 하면 가치가 올라요. 그리고 딱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엘리베이터 엄청나게 비싸요. 몇 억 합니다. 냉난방 시설 설치, 단순히 에어컨을 설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천정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원래 시스템이 없던 건물에 그걸 설치하는 건 굉장히 비싸요. 냉난방 시설 설치 굉장히 비싸죠. 생산 능력 정대, 내용 연수 연장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본래 용도를 변경한다. 공장이었는데 노래방으로 바꾸겠다. 엄청나게 비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고액의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 그런데 보니까 수익적 지출은 별로 많이 안 들어요. 외벽의 수선 도장, 그냥 단순히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페인트 칠. 그다음에 외벽이 조금 부서졌다, 오래돼서 부서졌다. 수선은 단순히 수선입니다. 수선. 그다음에 파손된 유리 깨졌는데 유리 갈아 끼는 거, 타이어 등 부속품 교체, 자동차 타이어 가는 거. 그렇게 자본적 지출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 비싸죠. 원상 회복, 뭔가 부서졌을 때 다시 복구하는 거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깨진 유리 갈아 끼는 거죠.
능률 유지 같은 뭔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걸 말해요. 수직적 지출은. 그리고 수선유 대표적인 게 수선 유지입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개정과목은 수선비를 씁니다. 수선비. 뭔가 좀 싸 보이고 뭐 좀 작은 지출, 이게 수직적 지출이고 수선비를 씁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 딱 보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무겁고 비싸 보여요. 돈 많이 들겠네. 이게 자본적 지출입니다. 개념상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걸 섞어놨을 때 골라내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연습은 하셔야 되겠지만 거의 실제 시험에 합격선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안 틀려요. 일단 개념 구분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치 정진, 내용 연수 연장, 수익적 지출은 능률 유지, 단순한 수선 능률 유지, 원상 회복 이런 게 수익적 지출이다. 비싸다 자본적 지출, 싸다 수익적 지출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하는 건데요. 자본적 지출, 생산용 기계장치, 기계장치의 생산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네요. 위안 증설 비용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대변에 현금 써주고요. 차변에는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 해당 자산의 계정과목을 씁니다.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100만 원. 그래서 기계장치의 가격을 100만 원 증가시킨 거죠. 수익적 지출, 건물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서 외벽 도장, 페인트 칠한 겁니다. 페인트 칠한 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대변에 현금 쓰고요. 이거는 항상 수익적 수선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언제나 수선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계정과목을 씁니다. 해당 자산. 기계를 보수했다면 기계장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럼 건물. 하여튼 그 해당 자산의 기계장치를 계정과목으로 해당 자산의 그 계정과목을 그 계정과목으로 자본적 지출의 계정과목으로 사용한다는 거.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그렇죠. 금액이 100만 원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100만 원 금액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느낌상 큰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 단순 수선이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인데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요.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또는 페인트 칠하는 거 이런 조건이 주어지니까 조건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건을 보고 자본적 지출, 수익 지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깨끗이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도 또 풀어보면 또 감이 생겨서 어렵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걸어서 한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감소분. 중고가 되면 확 싸지죠. 자동차 4천만 원짜리가 있다. 4천만 원짜리 비싸네요.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3년이 지나서 이거를 팔려고 보면 1,500만 원밖에 안 쳐줘요. 그러면 한 2,500만 원 가치가 감소한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이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의 동그라미,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 내용 연수 동안, 내용 연수는 일종의 수명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이 문장 줄쳐두시기 바랍니다. 문장 자체, 개념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줄쳐두시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마다 조금 달라요. 좀 이따 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감가상각은 가치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데 내용 연수 동안, 내용 연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 내용 연수 동안 비용으로,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쭉 몇 년간 나누어서 인식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되면서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되죠. 하는데 가치의 감소분을 비용,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 줄 거 두시기 바랍니다.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계장치나 차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단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그 수익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다. 그런 거죠.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감가상각의 3요소,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수. 감가상각의 3요소의 세 가지, 감가상각 3요소 막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개념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취득원가는 보셨죠?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합한 거,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합한 것을 취득원가라고 하고요.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다 쓰고 그 폐기물로 처리할 때 또는 중고로 팔 때, 그때 얼마 정도의 가치가 남아 있을까? 그게 잔존가치입니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기대되는 가치, 그러니까 처분가액에서 처분비용을 뺀 건데요. 뭐 복잡하게 이렇게 뭐 보식에 남겨질 필요도 없고, 그냥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수명이 다 했을 때 중고로 팔거나 폐물로 팔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잔존가치입니다. 다음에 내용연수는 영업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 사용시간. 대충 뭐 수명 같은 거다. 우리 일에, 업무에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하여튼 그런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게 내용연수입니다. 개념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 거의 모든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동그라미 쳐둡니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연수 종료되는 시점까지 감가상각 하는데요. 다만 다음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이 표에, 박스에 별표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인데 이 세 개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거. 토지.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가격이 감소하지 않아요. 감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치가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땅값이 점점 오르고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유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가치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점점 증가하죠. 왜?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을 중단한 자산 중에서 처분할 예정인 것.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서 감가상각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감가상각해요. 사용 중단해도 감가상각합니다. 그런데 처분할 예정인 거는 감가상각 안 해요. 왜? 팔 거니까.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형자산이 아니죠. 일단 유형자산의 개념에서는 벗어나죠. 그래서 사용을 중단한 자산 중에서 처분할 거다. 그렇다면 처분한다는 말은 뭐 돈 받고 판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런 말이죠. 그런 거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사용을 중단한 자산 중에 처분할 거, 이 세 가지. 우리 문제는 사지전당 문제입니다. 사지전당이기 때문에 세 가지 나열해 놓고 나머지 하나 뭐 다른 거 끼워놔가지고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인 것은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처분 예정인 것,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별이 3개나 되죠. 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뭐 보통 많이 써요. 거의 다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을 씁니다. 실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의 방법도 사용하는데요.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 대상 금액, 이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겁니다. 잔존가치가 기억나시나요? 잔존가치? 내용에서 끝나고 팔 때, 중고로 팔든지 뭐 폐기물로 팔든지 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잔존가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하는 거고요.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이란 말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처음 보실 때는 이게 무슨 암호 같은 이야기냐,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역시 기본적인 계산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와서 봐야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중요하니까 첫 번째 문장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 문장은 중요하니까 두 번째 문장은 줄 거 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입니다. 금액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액법, 금액이 일정하다. 그래서 개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매년 동일한 금액 동그라미,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하여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비가 매년 똑같은 금액이 돼요.
그래서 균등상각이라고도 하고, 뭐 정액상각이라고도 하죠. 공식이 있는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감가상각비가 돼요.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액법 그러면 건물이 하나 있다. 이게 10억짜리다. 10억짜리고 잔존가치를 찾아보니까 잔존가치가 1억이더라. 그렇다면 잔존가치를 빼야 되니까 잔존가치를 건드리면 안 돼요. 잔존가치는 나중에 그 가치가 아무리 감소해도 나중에 1억은 팔 때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1억의 가치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9억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합니다. 정액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액법일 때. 그래서 1억원 잔존가치는 건드리지 마라. 빼고 전체 금액 10억 중에 잔존가치 빼고 나머지 9억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하는데 내용연수가 9년이더라. 그렇다면 나누기 9 해도 되고 나누기 9 해도 뭐 똑같이 뭐 곱하기 9분의 1 해도 되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곱하기 9분의 1 해도 되죠. 내용연수가 9년이라면.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1억씩. 이게 정액법입니다. 문장으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시는 훨씬 쉬우시죠? 이해되시죠? 전체 금액이 10억인데 잔존가치가 1억이다. 잔존가치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안 된다. 9억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하자. 9억인데 만약에 내용연수가 9년이라면 9억 곱하기 9분의 1 또는 뭐 나누기 9 해가지고 매년 1억씩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정액법.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것 정액법이고요. 정률법은 좀 다릅니다.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에서 시작해요.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정률이 정해져 있어요. 매년 감가상각하는 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정률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고 후기로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가속상각이라고 합니다. 가속상각이라는 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속상각. 정액법은 균등상각이었어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생각하니까 균등상각. 정률법은 처음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나중에 적게 이렇게 되니까 가속상각. 처음에 가속해서 달린다. 그런 이야기죠. 가속상각. 그래서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요. 이건 또 뭔 말이냐면 또 숫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또 역시 똑같이 10억짜리 건물이 있다. 이때는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잔존가치 개념이 여기는 없죠. 잔존 취급하지 않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인데 상각률 정률이 40%다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 X1년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10억 곱하기 40%입니다. 하면 4억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감가상각비가 4억입니다. 두 번째 연도에는 취득원가 10억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라.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냐면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누적해서 합한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요. 10억에 그러면 2000X1년도에 4억의 감가상각비가 있었으니까 10억에서 4억을 빼줍니다. 여기서 곱하기 40%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6억 곱하기 40% 하는 거니까 2억 4천만 원이네. 2억 4천만 원이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돼요. 세 번째 연도에는 역시 취득원가 10억에서 감가상각비 4억 빼고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빼줍니다. 2억 4천. 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라고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니까 여기에다가 40%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 계산하면 10억에서 빼기 4억 빼기 2억 4천 하면 3억 6천인데 3억 6천에 곱하기 40% 하면 1억 4,400. 이게 세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연도에는 4억, 두 번째 연도는 2억 4천, 세 번째 연도에는 1억 4,400. 감가상각비가 점점 적어지네. 처음에 너무 많이 인식해요.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처음에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가속상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또 처음 보는 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뭐 굳이 적어 놓으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또 비슷한 걸 볼 테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49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 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 그리고 잔존 가치는 건드리지 않는다. 잔존 가치를 그래서 뺀 금액에서 내용 연수를 나누어서 인식하는 거고요. 정률법은 매년 율이 똑같다. 여기서는 40%였죠. 율이 똑같다. 그래서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 상각률을 곱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건데 처음에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많이 계산이 되더라. 갈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적어진다. 그래서 가속상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역시 또 150페이지에서 연산 문제에서 또 풀어볼 거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 또 그리 어렵진 않아요. 처음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풀어보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개념만 잡고 넘어가시고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역시 별표 2개입니다. 역시 중요해요. 감가상각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처리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회계처리 합니다. 분계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도 일종의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판매와 관련되어 있으면 판매관리비, 제조와 관련되어 있으면 제조경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됩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 뭐 기계장치 같은 거 그런 거에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조 원가는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는 제조 원가가 출제가 잘 안 돼요. 전산회계 1급에는 제조 원가가 출제가 잘 되는데 2급엔 잘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보통은 판매비와 관리비더라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이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차감적 평가 계정. 대손상각비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손상각비도 차감적 평가 계정이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 여기 이 중에 뭐 얼마 어느 정도 못 받을 것 같다, 떼일 것 같다. 그게 대손상각비였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채권에 대한, 해당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비슷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부분 재무제표를 보게 될 거예요.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괄호, 마이너스 표시 괄호 해가지고 표시되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기 인식한 감가상각비 누계다. 매년 인식한 감가상각비를 다 누적해서 합한 거란 이야기죠.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의 개념입니다. 오른쪽 15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부분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어요. 부분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인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써줍니다. 취득을 100만 원에 취득했구나. 그리고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 원 정도 계산이 됐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고 차감한 6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60만 원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물어봐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 500만 원인 취득원가 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인 건물의 장부가액은 350만 원이다. 여기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취득할 때 5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감가상각을 쭉 하다 보니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만 원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건물에 대한 장부 금액은 350만 원이라는 거죠. 역시 장부 금액은 차감적 평가 계정을 빼주고 난 다음에 금액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건물의 장부 금액은 빼줘서 350만 원. 여기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빼줘서 60만 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감가상각의 개념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어려운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보시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쉬워질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유형자산의 개념했습니다. 유형자산의 개념 중요했죠. 영업활동의 사용할 목적이다.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다. 그리고 1년 넘게 사용한다. 그런 개념이 있었고,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다면 무형자산 1년 이내에 끝난다. 그러면 소모품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원가, 매입 부대 비용이 다 합한 거였죠. 설치비, 운반비, 또 조금 헷갈렸던 게 국공채 매입하는데 손해본 거, 액면가액과 뭐 시가의 차이, 뭐 그까지 다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가 건설할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강목을 쓰고 완공이 되고 나면 건물이라든지 뭐 기계장치 해당 자산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자본적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 증대, 가치 증진.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력 유지. 그래서 좀 비싸 보인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뭐 정축 이런 거 좀 싸 보인다. 수익적 지출, 수선비. 뭐 유리를 갈았다든지 도장 비용, 페인트 칠 이런 것들 또는 타이어 갈았다든지 능력 유지, 그냥 단순 수선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 감가상각, 취득원가는 취득원가, 뭐 부대 비용 합한 거. 내용연수는 거의 수명. 잔존 가치는 내용연수가 종료됐을 때 중고로 팔 때 또는 폐기물로 발행될 수 있는 그런 금액. 그리고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유형자산 세 가지 있었죠.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사용하지 않고 매각 예정인, 처분 예정인 자산 세 가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산액 예급 추진에서는 정액법, 정률법이 나오죠.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한다.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그런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 정액상각이라고, 균등상각이라고 했죠.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에다가 율을 일정률, 정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가속상각이라고 했죠. 처음에 아주 많이 상각하고 나중에는 적게 상각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표시될 때 가로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고 장부가액을 물어보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금액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